숲속 세탁소 시라기쿠 할머니. 1. 마음의 얼룩을 지워드립니다. 다카모리 미유키 글, 자자 그림, 이 구름 옮김. 제1장 후쿠타로의 조끼. 숲속이 작은 시라기쿠 세탁소. 시라기쿠 세탁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산기슭에서 내린다. 그리고 산길로 들어가 키 큰 나무로 둘러싸인 초록 터널을 한참 동안 걸어가야 한다. 산길은 좁고 구불구불하다. 산은 점점 으슥해져서 가다가 주저앉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참고 걷다 보면 갑자기 뻥 뚫린 하늘이 나타난다.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가 찾던 시라기쿠 세탁소가 있다. 낡은 간판이 내걸린 하얗고 작은 집, 다리미 모양의 갈색 지붕이 독특하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새하얀 머리에 키가 자그마한 할머니가 종종거리며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머리는 두 갈래로 단정하게 따았고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있다. 바로 세탁소의 시라기쿠 할머니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이 내킬 때부터 점심때까지 세탁소를 연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기 위해 잠시 문을 닫았다가 햇살이 반투명한 주홍빛으로 빛날 무렵 다시 연다. 해가 산 너머로 숨으면 문을 닫는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톱부터 손질한다. 빨랫감에 손톱이 걸리면 손님의 소중한 옷이 상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라기쿠 할머니가 아침도 아닌데 손톱을 손질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시라기쿠 할머니에게 손톱 손질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하니까. 손톱 손질을 마치면 얼굴을 꼼꼼히 씻고 정성 들여 머리를 빗는다. 반질반질하고 숨 많은 흰머리를 단정하게 따으면 마음도 단단히 먹게 된다. 몸단장이 끝나면 우유를 한 잔 마신다. 요즘 같은 7월에는 그냥 차갑게, 추운 겨울에는 살짝 데워서 우유를 다 마시면 몸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켠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마을 사람이 부탁한 셔츠와 시트를 다림질해서 반듯하게 개켜 놓았다. 그 다음은 숲속 동물이 맡기고 가서 세제에 담가 두었던 나뭇잎 장식 치마에 얼룩을 뺄 차례였다. 동물들은 사람이 없는 사이에 와서 빨랫감을 맡기고 갔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시라기쿠 할머니는 직접 세제를 만들었다. 세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세탁소 뒤편에 흐르는 시냇물을 떠온다. 대나무로 엮은 대야에 시냇물을 담아 달빛에 하룻밤 비춘다. 달빛을 담뿍 받아 반짝이는 물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한 올 두 올 떨어뜨려 잘 젓는다. 마지막으로 향을 내기 위해 백합꽃잎을 넣으면 완성. 시라기쿠 할머니는 가게 구석에 밀어두었던 대야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도 하늘이 맑게 개어 화창했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대야에 물을 받아 나뭇잎 장식 치마를 넣고 입고 있던 바지는 무릎까지 걷어 올렸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발끝을 살며시 대야에 담갔다. 오호, 딱 좋은 온도군. 이제 두 발을 푹 담그고 뱅글뱅글 돌며 치마를 구석구석 밟았다.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첨벙첨벙, 첨벙첨벙. 밟을 때마다 물이 발가락 사이로 힘차게 지나갔다. 그 감촉이 참 기분 좋았다. 그런 다음 치마를 발가락으로 잡고 비벼 빨았다. 좋았어. 때가 알맞게 잘 빠지는군. 다 됐다 싶으면 치마를 햇빛에 빌쳐 얼룩이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했다. 찻잔에 물때가 말끔히 지워진 것처럼 빨래가 산뜻해지고 선명해지면 기분까지 개운했다. 손이 작은 시라기쿠 할머니는 빨래를 여러 번 나눠서 꽉 짰다. 그리고 탁탁 털어 담쟁이 넝굴로 엮은 빨랫줄에 넣었다. 빨랫줄은 긴 빨랫감도 넣을 수 있게 높이 걸려 있었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구분등을 쭉 펴서 까치발을 하고 마무리로 치마를 팡팡 당겨 주름을 폈다. 숲속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언제나 맑고 아름다웠다.
나뭇잎 한 장 한 장을 통과해 비쳐드는 연두빛의 햇살. 그 속에서 나무에 나붓기는 빨래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숲속 동물뿐만 아니라 마을에 사는 손님들도 일부러 여기까지 빨래를 맡기려 왔다. 그 이유는 빨래가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여태 입던 옷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온전히 남아있는 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쉬는 것도 참 좋아했다. 맛있는 밥보다 더. 이제 좀 쉬어볼까? 할머니가 허리를 두드리고 몸을 쭉 뻗으며 가게로 막 들어가려던 찰나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아, 저 실례합니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허리를 돌려 뒤를 봤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요, 여기.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보니 올빼미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빼미 후쿠코입니다. 후쿠코는 예의 바르게 머리를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시라기코 할머니도 인사를 했다. 여기가 소문이 자자한 세탁소 맞나요? 네, 소문이 아주 자자한 세탁소지요. 시라기코 할머니가 아주에 힘주어 말했지만 후쿠코는 흘려들은 것 같았다. 특히 얼룩을 잘 뺀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아주 잘 빼지요. 후쿠코는 눈을 반짝이며 깃털을 부풀렸다. 실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숙였던 고개를 들어 후쿠코를 내려다봤다. 용기를 주세요. 시라기코 할머니가 세탁소 안쪽에서 차와 우유를 내왔다. 후쿠코는 갈색 식탁 위로 보일락 말락하는 머리를 정신사납게 빙글빙글 돌려 안을 살폈다.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나무 서랍장 위로 벽에 옷이 걸려 있었다. 가게에 가득 향긋한 세제 냄새가 감돌았다. 가게가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쓰실래요? 시라기코 할머니는 낮잠 잘 때만 사용하는 쿠션을 내밀었다. 후쿠코가 쿠션 위에 앉자 식탁 위로 겨우 얼굴이 보였다. 후쿠코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 일로 부탁할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시라기코 할머니가 손으로 제지했다. 여기는 세탁소예요. 빨래를 맡기러 온 거 아닌가요? 가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얼룩을 뺀 옷을 입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후쿠코의 말에 시라기코 할머니 한쪽 눈썹이 가볍게 올라갔다. 하긴 내 손을 거친 옷을 입으면 말끔한 기분이 들만도 하지요. 당연해요.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라기코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후쿠코는 날개 밑에서 낙엽 무늬 조끼를 꺼냈다. 아무래도 날개 안쪽을 주머니처럼 쓰는 모양이었다. 이건 우리 아들 후쿠타로의 조끼예요. 이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서 아들이 꼭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시라기코 할머니는 후쿠코가 내민 옷의 얼룩을 힐끔 봤다. 그러고는 입가에 묻은 우유를 손으로 쓱 닦았다. 용기? 어째서 그런 걸 내야만 하죠?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딱 잘라 말하는 후쿠코를 시라기코 할머니는 눈을 꿈뻑거리며 쳐다봤다. 내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때 아들이 나는 연습을 하다 땅에 떨어졌나 봐요. 그 뒤로 둥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엉덩이를 두드려가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둥지에 콕 박혀 있답니다. 다른 형제는 벌써 둥지를 떠났는데도 말이에요. 먹이는 아직 제가 가져다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해야만 하니까요. 그렇군요.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굶어 죽을 테니.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시라기코 할머니의 말에 후쿠코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팔짱을 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에게는 아들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저 용기를 내라며 엉덩이를 두드려봤자 나오는 건 방귀 정도가 아닐지. 후쿠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엄마인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얼룩은 떨어졌을 때 생긴 것 같아요. 이 얼룩을 볼 때마다 그때의 두려움이 떠오르겠죠. 얼룩을 없애면 하늘로 날아오를 용기가 솟아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는 정말로 평생 둥지에만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빨리 둥지를 나오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아요.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후쿠코는 돌아갔다. 팔짱을 낀 채 후쿠코를 배웅한 시라기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풀었다. 할머니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밥도 중요했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낙엽무늬 조끼를 옷걸이에 걸고 곧장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평소처럼 뒤쪽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아 마당에서 구웠다. 생선을 노리는 송울개랑 원숭이가 있어 화로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갓 지은 밥을 식탁에 옮겼을 때 옷걸이에 걸려있는 낙엽무늬 조끼가 눈에 들어왔다. 어깨 부근에 짙은 갈색 얼룩이 있었다. 그 위에는 금빛 털이 한 가닥 붙어 있었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집게 손가락으로 금빛 털을 집어 찬찬히 살펴보더니 후 하고 불어서 날려버렸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다. 시라기쿠 할머니는 가게 안 볕이 잘 드는 곳에 의자를 2개 붙여놓고 누웠다.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새근새근 잠드는 시라기쿠 할머니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꿈속의 시라기쿠 할머니. 시라기쿠 할머니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흰 고양이가 된 시라기쿠 할머니는 낡은 방의 커튼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 나가곤 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고양이가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다. 사람들 속에서 고양이는 같이 살던 할머니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커튼 뒤에서 나와 꺼내든 지 한참 지난 사료를 먹었다. 말라서 맛도 냄새도 거의 다 사라졌지만 이거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물도 이제 곧 바닥이 보였다. 며칠 뒤 이번에는 위아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집안의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다. 가구에 스며있는 할머니의 냄새도 하나둘 사라졌다. 고양이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고 어쩔 줄 몰랐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도망치든 공격하든 뭐라도 해야겠다. 그렇지만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고양이는 무서워서 문이 살짝 열려있는 벽장으로 숨어들었다. 어둡고 습한 그곳에서 숨죽이며 가만히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지켜봤다. 곧 집안은 텅 비었고 할머니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벽장 문이 벌컥 열렸다. 강한 빛이 고양이의 눈을 비췄다. 고양이의 눈동자가 움츠러들었다. 앗!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고양이는 이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었다. 목덜미를 잡혀 사람들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들의 떨떠름한 표정은 고양이의 앞날이 별로 밝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양이는 어쩌면 할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슬픈 예감이 들었다. 이야기 끝에 사람들은 고양이를 트럭 조수석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트럭은 오랜 시간을 달렸다. 의자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길이 거칠어 흔들림이 심한 데다 운전기사의 화장품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다. 고양이는 참지 못하고 의자에 토하고 말았다. 운전기사가 고함치더니 급하게 차를 세웠다. 그 바람에 고양이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운전기사는 고양이를 덥석 잡아 창밖으로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 고양이는 길가에 풀숲으로 머리부터 떨어졌다. 날벌레가 까만 재처럼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시라기코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났다. 할머니는 기지개를 쭉 켜더니 머리카락을 곱게 매만지고는 앞치마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탁탁 폈다. 그리고 널어둔 빨래를 거들어 밖으로 나가다 멈칫했다. 꾀재재한 원숭이가 마당에 놔둔 세제 대야에 엉덩이를 담그고 있는 게 아닌가. 원숭이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라기코 할머니가 생선을 구우면 생선을 훔치러 오는 원숭이였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무슨 생각인지 세제에 엉덩이를 담그고 갔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오른쪽 주먹을 휘둘렀다. 이 녀석, 그게 원숭이 엉덩이 씻으라고 있는 물인 줄 알아? 한 번 더 그러면 혼내줄 거라고 몇 번을 말해.
퍼뜩 정신을 차린 원숭이는 새빨간 엉덩이를 보이며 눈 깜짝할 사이 달아났다. 아휴, 정말 이제 한눈 팔 틈이 없네. 시라기코 할머니는 툴툴거리며 대야에 세제를 확 쏟아버렸다. 새빨간 엉덩이 주위의 털이 금빛이었던 걸 떠올린 시라기코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올빼미 후쿠타로. 다음날 시라기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기는 정말 힘들었다. 피곤해서 뚱한 얼굴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닦고는 낙엽무늬 조끼를 손에 들고 세탁소를 나섰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덤불을 헤치기도 하고 뒤얽힌 나무 뿌리를 뛰어넘기도 했다. 부러진 가지 사이를 빠져나오기도 하고 거미집에 처박히기도 하며 숲속 깊이 들어가 한 소나무 앞에 섰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서 있었을까? 소나무는 당당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아직 더 자라고 싶다는 듯이. 나무 줄기를 따라 높이 높이 올려다보던 시라기코 할머니는 머리를 가누지 못해 결국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후! 올빼미의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웃음인 줄 알고 발끈한 시라기코 할머니는 소리를 쫓아 눈을 부릅떴다. 후,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타박상에는 질경이 잎으로 찜질하면 좋아요. 맨 아래쪽 가지가 뻗어나간 자리 구멍이 있었다. 구멍으로 회갈색 깃털이 언뜻 보였다. 걱정하며 알려주는 걸 보니 비웃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시라기코 할머니는 화를 가라앉혔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땅을 짚듯이 서면 넘어지지 않아요. 시라기코 할머니. 새는 시력이 좋았다. 특히 올빼미는 더욱. 시라기코 할머니는 올빼미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올빼미는 시라기코 할머니가 선명하게 보였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일어나 몸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냈다. 나를 아는 모양이구나. 네, 후. 여기 있으면 뭐든 다 보여요. 그리고 옷에 묻은 흙은 말린 후에 솔로 털어내고 빨면 때가 잘 빠져요. 올빼미는 날개 밑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들었다. 책에 빨래하는 요령이 쓰여 있는 모양이었다. 알려줘서 고맙구나.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이제 자야 할 시간이지? 올빼미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었다. 낮에 깨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낮에는 거의 흐리멍텅한 상태로 보냈다. 너는 후쿠타로지? 이름이 불린 후쿠타로는 둥지 밖으로 반쯤 나와 있었던 몸을 흠칫 움츠렸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쿠토한테 부탁받았거든. 엄마가요? 세탁소에 나를요? 왜요? 내가 둥지에서 안 나온다면 말이야. 엄마도 참 쓸데없이. 후쿠타로는 못마땅한지 투덜거렸다. 얼룩의 비밀. 시라기코 할머니는 가지고 온 낙엽무늬 조끼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이거 핏자국이지? 후쿠타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래 올빼미는 입이 무거웠다. 지금 입을 다물면 앞으로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1년 정도는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너 나무에서 떨어졌다며? 그래서 둥지에서 안 나온다고 하던데? 후쿠타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뭇가지 끝을 사락사락 흔드는 소리만 들려왔다. 너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줄래? 산 비둘기의 푸념 같은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좋아, 그럼 말 꺼내기 쉽게 실마리가 될 만한 걸 말해주마. 얼룩이 핏자국이긴 한데 이건 내 피가 아니야. 그렇지? 후쿠타로는 둥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마 시라기코 할머니의 잘 정돈된 손톱으로 후쿠타로를 튕기면 통통 하고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딱딱하게 굳었다. 좀 내려와 볼래? 같이 얘기 좀 하자. 내려올 수는 있니? 시라기코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둥지 구멍으로 보이는 머리가 아주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렸다. 그럼 내가 네 옆으로 가야겠구나. 후, 안 돼요. 이렇게 높은 곳까지. 후쿠타로는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다. 날 멀어보는 거냐? 나무 타기 정도는 아직 거뜬히 할 수 있어. 게다가 이렇게 계속 올려다보다가는 목이 이상해질 것 같아. 쭉 위만 보며 살아야 할 것 같단 말이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목을 가볍게 주무르고 손목을 빙빙 돌리더니 영치기 영차 하며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후쿠타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시라기코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한 발 한 발 올라갔다.
후쿠타로가 있는 구멍까지 올라가서는 가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풍경이 참 멋지네. 매일 이런 데서 살면 기분도 좋겠구나. 매일 보면 후후 질려요. 후쿠타로는 무심코 속마음을 이야기한 듯 했다. 황급히 날개로 입을 막았다. 시라기코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질리면 내 소중한 책을 읽으면 되잖아. 먹이는 엄마가 가져다 주니까 세상 편하지 않니? 하지만 엄마가 먹이를 계속 물어다 줄 수는 없어요. 후후. 잘 알고 있구나. 시라기코 할머니는 턱을 당겨 둥지에서 몸을 반만 내밀고 있는 후쿠타로를 주의 깊게 바라봤다. 후쿠타로는 조끼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피는 원숭이 피예요. 시라기코 할머니는 둥지에서 보일락말락하는 후쿠타로의 옆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이래봬도 실력이 아주 뛰어나는 빨래의 달인 아니겠니? 누구 피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단다. 세탁소 할머니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책에는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후쿠타로는 놀라워했다. 책에 쓰여 있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란다. 좀 전까지와 달리 시라기코 할머니를 바라보는 후쿠타로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마치 시라기코 할머니가 빤 빨래처럼 맑은 눈빛이었다. 후쿠타로, 정말로 떨어진 거니? 후후. 후쿠타로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해가 질 무렵 둥지를 떠나보려고 했어요. 해질녘은 올빼미의 마음이 들뜨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원숭이가 다쳤지? 원숭이 위로 떨어졌거든요. 후후. 저런. 후후. 원숭이는 엉덩이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화를 냈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는지 후쿠타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원숭이는 사과하는 후쿠타로에게 욕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그러곤 옆에 있는 나무로 뛰어 올라갔다. 첫 번째 가지까지 날쌔게 올라간 원숭이는 후쿠타로를 내려다봤다. 후쿠타로는 간신히 일어나 둥지를 올려다봤다. 저 높은 둥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뭐 하는 거야? 원숭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둥지로 돌아가고 싶어. 가면 되잖아. 어떻게? 난 날지 못해. 게다가 다리 힘이 풀렸는지 못 움직이겠어. 원숭이는 욕을 하더니 미끄러지듯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후쿠타로의 날개를 자기 어깨에 걸쳐 업었다. 후후. 둥지에 올려다 주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모른 척하니? 그런데 생각보다 무겁네. 후쿠타로의 걱정과 불안이 등을 통해 전해졌는지 원숭이는 내가 이래봬도 나무 타기 선수거든 하고 톡 쏘듯이 말했다. 원숭이는 숨을 헐떡이며 끝까지 올라갔다. 봤지? 원숭이가 후쿠타로를 둥지에 매다꽂듯 내려놓자 둥지에 깔린 둔 깃털이 날아올랐다. 후쿠타로가 고맙다고 말하려고 얼굴을 들었지만 원숭이의 모습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익숙한 둥지로 돌아온 후쿠타로는 일단 안심했다. 몸을 살펴보니 다친 데는 없었지만 조끼와 갈고리 발톱에 피가 묻어 있었다. 원숭이의 피인 것 같았다. 후쿠타로가 원숭이 위로 떨어지면서 후쿠타로의 발톱에 긁히거나 찔린 게 틀림없었다. 어떡하지? 원숭이는 괜찮을까? 후쿠타로의 발톱은 날카로웠다. 원숭이는 상처가 깊을 것이다. 후쿠타로는 자책하며 원숭이를 걱정했다. 원숭이는 다쳤으면서 나를 업고 둥지까지 올라왔다. 날아가서 원숭이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었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후쿠타로는 둥지 앞쪽으로 나와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조용히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후쿠타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원숭이를 걱정했다. 그렇지만 도저히 날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어스름해질 무렵이었다. 원숭이가 둥지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원숭이는 허리를 굽힌 채 엉덩이를 감싸고는 안짱 걸음으로 걸어갔다. 큰맘 먹고 말을 걸었더니 원숭이는 얼굴을 들어 코끝을 찡긋해 보였다. 후쿠타로는 미안한 마음에 몸을 약간 수그렸다. 후후, 다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둥지까지 업어줘서 고마워. 원숭이는 대답도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원숭아, 어디 가니? 세탁소. 그리고 내 이름은 애냐야. 퉁명스럽지만 대답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웠다. 둥지의 벽을 붙잡고 몸을 내밀었다. 애냐, 나는 후쿠타로야. 후후. 세탁소라며? 시라기코 할머니네 가게 말이지? 거기에 상처에 바르는 약이 있니?
몰라. 하지만 그 할머니는 특별한 세제로 얼룩이든 뭐든 없앤다고 하니까 그 세제라면 상처를 없애줄지도 몰라. 상처와 얼룩은 달라. 그러자 애냐는 손가락을 들어 세어보았다. 상처, 얼룩 둘 다 두 글자잖아. 어때? 비슷하지? 얼룩은 색깔이 들어간 상처야. 상처는 몸에 생긴 얼룩이고. 애냐의 말에 흥미가 생긴 후쿠타로가 몸을 앞으로 더 내밀었다. 그렇게 하다간 또 떨어져. 다시 널 업고 나무에 올라가기는 싫거든. 애냐는 힘주어 말하고 보기 흉한 엉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며 구부정하게 걸어갔다. 그런 애냐의 뒷모습에 후쿠타로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웠다. 내 탓이야. 애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후쿠타로는 책을 뒤적거렸다.